토니는 막 초등학생들의 공책을 검사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김명숙 여사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토니야, 너는 왜 민수 데리러 안 가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민수는 월요일에 퇴원한다면서요. 네가 뭘 착각한 것 같구나. 민수가 그러더라고. 금요일에 퇴원 서류가 준비되고 오늘 나올 수 있다고. 내가 가서 데려오고 싶었는데 지금은 잔칫날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말이다. 반죽도 해놨고 옷도 가져다 줘야 하는데 말이지. 이상하네.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뭔가 헷갈렸나 봐요. 물론 다녀올게요. 옷 좀 챙겨서. 아니야, 내가 다 챙겨놨단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말했다. 토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공책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은 출장 도중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입원했다. 처음엔 심각한 부상일지도 모른다고 다들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단순한 상처였고 봉합 후 금세 아물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출장 도중 도둑을 맞으며 입은 것이었다. 토니는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다. 몇 번이나 남편에게 출장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출장은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회사 간에 전달하는 일이었다. 이를 아는 사람은 회사의 몇몇 간부들 뿐이었기에 남편은 늘 걱정할 일 없어. 아무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출장은 문제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은 아니었다. 민수는 예상치 못한 습격을 당했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진짜 기적적으로 살았다니까. 칼이 중요한 부위를 피했어. 지나가던 여자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피를 다 흘려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토니는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이 많아졌다. 혹시 회사에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 금액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어떤 요구도 없었고 사장도 병원에 찾아와 남편과 대화하며 아무도 널 의심하지 않아. 다만 누가 너의 임무를 알게 된 건 의아하긴 해. 내부 조사가 필요하겠어 라고 말했기에 다소 안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토니는 남편이 다시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랐고 그에게 새로운 직장을 권하고 싶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김명숙 여사는 며느리를 배웅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민수는 실제로 월요일에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토니를 일부러 병원에 보낸 것이었다. 그것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늘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 민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명숙 여사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직접 말하면 혹시나 자신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려는 시어머니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며느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병원에 가서 그 다른 여자를 직접 보게 되면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셈이 되고 두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토니는 똑똑하고 질투심도 많지 않은 아이야. 남편을 정말 사랑하니 혹시 알아? 좀 화내고 다시 화해할지도. 그러면 그 여자도 정리되겠지. 명숙 여사는 진심으로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병원에 도착한 토니는 두 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환자 말이야, 권민수. 빠르게 회복했네. 상처도 꽤 깊었잖아.
그게 말이지.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만약 진짜 깊었다면 동맥이 다쳤을 거야. 그런데 그런 흔적은 없거든. 그냥 겁만 좀 준 수준이지. 난 솔직히 이게 연출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래도 뭐 인생엔 그런 기적도 있잖아. 민수 씨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나 보지. 근데 묘한 게 이 사람 참 이상해. 아내가 찾아오는 건 봤는데 그녀가 없을 땐 또 다른 여자가 자주 들어오더라고. 꽤 오래 앉아 있던데. 아, 그 여자? 난 동생인 줄 알았는데 뭐 우리가 참견할 바는 아니지. 토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니?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민수에게는 여동생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침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그리고 입술을 포개고 있는 장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저런 식으로는 키스하지 않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온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그 행위에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예전에도 그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나고 유산을 했을 때도 그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를 배신한 것이었다. 아주 비열하고 잔혹하게. 잠시 후 민수가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엔 죄책감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기색만이 감돌았다. 왜 왔어?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냥 회사 동료야. 잠깐 들른 것뿐이야. 너 오해하는 거야.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앞서 들은 의사의 말까지 들은 뒤라면 더더욱. 토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두 분 천천히 만나세요. 그리고 그녀는 병실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르며 시야가 흐릿해질 뿐이었다. 토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김명숙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토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왜 오늘 민수가 퇴원한다고 하셨어요? 그거 사실 아니었잖아요. 순간 김명숙은 무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랬니?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보구나. 하지만 그녀 역시 눈치채고 있었다. 토니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마침내 실토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단다. 민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내가 직접 말하면 너한테 상처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네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나는 네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 너라면 혹시라도 그 아이가 실수한 거라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단다. 그러나 토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랑일까요, 어머니? 저는 이제 더는 그 사람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민수와는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요. 김명숙은 안타까운 얼굴로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다. 토니야, 혹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민수도 아직,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결심은 단단했고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은 아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아무리 어미의 마음이라도 그 죄를 감싸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토니가 이혼을 제안했을 때도
그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그렇게 하자. 그리고 토니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민수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됐네.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었는데. 김명숙은 놀라고 또 놀랐다. 민수야, 너희는 부부잖니? 이게 말이 되니?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말조차 무시했다. 오히려 요즘 그는 이상할 만큼 자주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가곤 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꿀벌 농장이 딸린 낡은 집이었다. 민수는 평소 벌을 무서워했고 그 집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어릴 적 벌에 쏘인 기억도 있어서 그 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요즘은 마치 무슨 보물을 숨겨둔 사람처럼 매주 빠짐없이 시골집을 다녀왔다. 왜 그렇게 자주 가니 시골에? 어머니가 의아해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자연 속에서 좀 쉬고 싶어.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벌도 없어진 지 오래니까.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불안한 예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곳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민수는 애초에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 함께 공모한 여자는 바로 그의 애인이었고 그녀가 직접 민수의 허벅지를 조심스레 찌른 뒤 마치 지나가던 행인처럼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 그렇게 경찰이나 병원의 의심을 피했고 민수는 무사히 입원까지 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돈이었다. 그 엄청난 현금을 몰래 빼돌린 민수는 그것을 시골의 벌통 속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장소에 숨겼던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주 확인하고 안심하고자 시골집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 한편 토니 역시 평범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얼굴을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의 무심한 중재,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수없이 되새기며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만약 그때 병원에 안 갔더라면, 그냥 모르고 계속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반 아이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유독 한 아이, 미호가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호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는 아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그를 싫어하고 장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처음엔 토니도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 믿고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난은 점점 심각한 괴롭힘으로 번졌고 결국 토니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미호의 아버지를 학교로 불렀다. 알고 보니 미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의 의사로 바로 며칠 전 병원에서 민수의 부상에 의문을 제기했던 바로 그 의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우선순위는 미호였다. 성현 씨, 아드님이 최근 반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미호를 괴롭히고 있어요. 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선생으로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정말요? 그런 얘긴 들은 적 없는데요. 미호는 아무 말도 안 해서. 성현은 놀란 얼굴로 반응했다. 아이가 얘기하지 않아서 더 걱정이에요. 너무 참고만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아이는 영원히 주눅들고 자기 주장을 못하게 될 거예요. 집에서라도 아버지로서 부드럽게 대화를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벌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와 지지가 필요할 때예요. 성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약속했다. 정말 바쁘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 새겨 듣겠습니다. 토니는 성현과의 대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미호의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혹시라도 아이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동시에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그녀는 반 아이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했다. 무심코 던지는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장난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미호는 교실에서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없이.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아버지조차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토니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왜 좀 더 일찍 개입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 교장 선생님은 그녀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왜 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담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야죠. 혼자서 다 해결하려 하다 보니 결국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잘못은 충분히 무거웠다. 그 무렵 미호는 한적한 시골의 오래된 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작정 떠났던 그는 결국 어떤 낡은 집 앞에 이르렀고 그 집이 비어있는 줄로만 알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바로 민수의 외할아버지가 살던 집, 지금은 민수가 자주 오가던 바로 그 시골집이었다. 미호는 그곳에서 당분간 숨어 지내기로 결심했다. 여긴 조용하네. 아무도 없고 괴롭히는 애들도 없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냐.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만의 피난처를 마련한 아이는 무언가 할 일을 찾다 우연히 벌통 하나를 열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두꺼운 비닐에 쌓인 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다발의 지폐들. 은행 포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진짜 돈이야? 이게 다 뭐야? 누가 숨긴 거지? 설마 주인 할아버지가 숨겨둔 유산인가?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다. 혹시 내가 이걸 조금씩 쓰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음식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럼 여기서 혼자 지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과 수색대는 이미 그의 흔적을 쫓고 있었고 기차역 CBC와 승차 기록,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그가 내린 지역을 알아냈다. 그리고 수색견의 도움으로 그가 숨은 시골 마을까지 추적해왔다. 토니도 그 수색팀과 함께였다. 아이의 흔적을 찾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다가 결국 나측은 민수의 시골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칫했다. 설마 여기까지 왔을까? 집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미호를 발견했다. 너무나 지쳐 보이는 얼굴로 마른 몸으로 낯선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 토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미호야,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놀란 아이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그냥 더는 학교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도 않고 계속 놀리고 무시하고 여기가 더 편했어요.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른들이 도와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정말이야. 그리고 아이가 자랑스럽게 꺼내 보인 것은 바로 벌통 속에서 발견한 그 돈뭉치들이었다. 이것도 있어요. 이걸로 뭐든 살 수 있어요. 이젠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을 본 토니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눈앞에 놓인 현금 다발들, 은행 포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들을 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조각을 맞췄다. 민수가 당했다던 강도 사건은 조작이었고 그 돈은 지금 이 집에 있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벌통 속에. 그녀는 곧장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이 돈은 제 남편이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던 그 돈과 동일합니다. 그는 다친 것도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 연극이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담당 의사도 제 말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민수는 결국 체포되었다. 회사는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그의 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다. 동시에 토니는 성현에게도 모든 사실을 전하며 미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아이 덕분에 큰 범죄가 밝혀졌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당신 아드님이 정의의 씨앗이었네요. 도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준 아이였어요. 성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형사가 돼야겠구나. 다음엔 혼자 도망가지 말고 꼭 우리한테 말해줘야 해. 알겠지? 전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 절대 겁쟁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용기 있는 아이예요. 세상과 싸우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토니는 그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미호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미호가 당한 괴롭힘,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특히 그가 어떻게 엄청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는지. 아이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그를 새롭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냥 조용한 아이에서 용기 있는 친구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미호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를 놀리는 일은 없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 토니는 민수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배신에 대한 분노나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이 깔끔할 정도로 무뎌졌다. 그 사람은 단지 그녀를 속이고 또 사랑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을 뒤흔들 만큼의 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그 범죄의 이유조차도 다른 여자를 위해서였다. 이제 와서 그와의 과거를 되짚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담담히 사인을 했다. 어떠한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관계의 마지막 종착지일 뿐이었다. 단지 문서로 확인되었을 뿐.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그 어두운 페이지가 넘어간 자리에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호의 아버지인 성현이었다. 처음엔 단지 아이의 문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아이의 정서가 괜찮은지, 반 아이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는지, 학업에 무리는 없는지,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오고 갔다. 하지만 그 전화가 조금씩 길어졌고 문자의 빈도도 늘어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성현은 진중하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바쁜 병원 업무 속에서도 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무엇보다 토니에게 한 번도 강요하거나 무례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다. 퇴근 후 함께 아이 문제로 상의하다가 간단히 차를 마시거나 우연히 만난 날 공원 벤치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하며 웃는 시간들이 쌓여갔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고 그의 말에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엔 두려웠다. 상처받은 마음 위에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걸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이른 건 아닐까? 하지만 성현은 그 모든 두려움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걷어냈다. 그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었고 그 어떤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이혼이 완전히 정리된 후 성현은 정중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좀 더 자주 이유 없이 연락해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다. 그것은 조용하고 담담했지만 마음 깊이 확신이 깃든 결정이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은 조심스럽고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김명숙 여사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며느리였던 토니가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한다는 사실에 혹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건 기우였다. 토니는 여전히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 역시 토니를 여전히 딸처럼 아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도 명숙 여사는 특별 게스트처럼 참석해 눈물을 훔쳤다. 너무 고맙구나, 토니야. 나한텐 이제 너뿐이야. 민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난 이제 그 애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단다. 그 애 여자도 그 애의 돈도 다 질렸어. 언젠간 용서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구나. 네가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혹시 나 계속 찾아와도 되겠니? 널 딸처럼, 미호를 손자처럼 생각해도 되겠니? 그녀의 말에 토니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럼요, 어머님. 언제든지 오세요.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에 명숙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 토니는 정말로 행복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랑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미호, 성현, 그리고 김명숙 여사까지 그녀는 다시 가족을 갖게 되었고 그 가족은 진짜 사랑으로 엮인 사람들이었다. 더 이상 가식도 거짓도 배신도 없는 진심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